오늘은 3월 29일, 현재 시각은 4시 9분. 아이고. 어제는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녹화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505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 유학을 마친 에드윈 허블이 윌슨 산에 나타났다. 그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천문학계 바깥에 발이 넓고 세련된 매너를 갖춘 미남이었다. 또 옥스포드에서 단 1년간 로즈 장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익힌 영국식 억양을 자연스레 구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곧 유명해졌다. 나선 모양의 성운들이 섬우주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인물이 바로 허블이다. 섬우주는 우리 은하와 같이 수많은 별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인데, 허블은 어떤 부류의 별들의 절대 광도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먼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했다. 거리 측정에 쓰이는 이런 부류의 천체들을 우리는 표준초라고 부른다. 한 망원경에 붙어서 오순도순 일할 단짝치고는 좀 이상했을지 모르지만 허블과 휴메이슨은 만나자마자 서로 장단이 잘 맞았다. 그들은 로엘 천문대의 슬리퍼를 따라서 먼 은하들의 분광 사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양질의 은하 스펙트럼을 얻는데 휴메이슨이 전 세계 그 어떤 천문학자보다 유능한 인물임이 판명됐다. 그리하여 휴메이슨은 윌슨산 천문대의 정식 연구원이 됐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과학적 임무를 속속들이 이해했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으며 천문학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은하 하나에서 오는 빛은 그 은하를 이루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방출하는 빛의 종합이다. 별에서 비교적 온도가 낮은 외곽부의 대기는 별 내부에서 나오는 특정 파장들이 빛을 흡수하여 스펙트럼 사진에 여러 개의 흡수선을 만들어 놓는다. 이 스펙트럼의 파장을 측정하면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조성을 알아낼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도 우리 태양과 같은 성분의 물질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휴메이슨과 허블은 자신들도 깜짝 놀랄 발견을 했다. 먼 은하들의 스펙트럼이 모두 적색이동을 보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적색이동의 정도가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사실이었다. 적색이동을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도플러 효과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하들이 모두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력으로 후퇴한다는 추론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은하들이 도대체 왜 후퇴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를 피해서 달아나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주에서 유독 특별한 곳이란 말인가? 은하들의 사회 활동에서 우리 은하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모종의 행패라도 부렸단 말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렇지만 우주 자체가 팽창하다는 듯하다. 그렇지만 우주 자체가 팽창하다는 듯하다는 생각은 지워버릴 수가 없다.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은하들 사이의 간격이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을 것이다. 휴메이슨과 허블의 발견은 우주의 기원이 대폭발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은하들의 적색이동을 발견할 당시에는 이것이 우주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것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돌이켜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우리를 우주의 기원의 순간으로 데려갈 이론적 터전을 찾아냈던 것이다. 현재 우주론의 거의 대부분, 특히 우주 팽창과 대폭발 이론은 은하들의 후퇴 운동을 도플러 효과에 따른 흡수 스펙트럼의 적색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해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연에서 적색 이동은 도플러 효과 이외의 요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중력으로 인한 적색 이동이 그 중의 한 가지이다. 빛이 강력한 중력장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를 잃는다. 그렇게 되면 긴 파장의 빛으로 바뀌게 되고 멀리 있는 관측에게는 원래의 색깔보다 더 붉게 보인다. 중심의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을 갖고 있는 은하들이 우주에 많이 존재하므로 외부 은하의 적색 이동을 중력으로 인한 적색 이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강력한 중력장이 지배하는 지역이라면 밀도 역시 당연히 높을 것이며 빛도 더 많이 흡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들은 그 폭이 매우 넓게 마련이다. 그런데 관측된 흡수선들의 폭은 반대로 매우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이 은하의 적색 이동을 강한 중력장의 효과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은하에서 관측된 적색 이동을 그 은하가 후퇴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은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폭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서 후퇴하는 부분만 아니라 접근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므로 폭발 때문이라면 적색 이동과 함께 청색 이동도 관측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은하수 은하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의 은하들을 제외하면 외부의 은하들이 모두 거리와 방향에 상관없이 적색 이동만 보여준다. 하지만 천문학자들 중에는 은하의 적색 이동 현상을 도플러의 결과로 해석하여 우주 팽창을 유추해 온 일련의 사고 과정에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홀턴 아르프가 그 좋은 예이다.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퀘이사와 은하 또는 은하 한 쌍의 분광 사진을 찍어보면 쌍을 이루는 두 천체의 적색 이동이 판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아르프는 이와 같은 수수께끼의 짝을 여러 찾아 우리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처럼 보이는 별과 성간 티끌의 흔적도 왕왕 발견됐다. 적색 이동이 우주의 팽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두 은하에서 측정된 적색 이동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둘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다. 적색 이동을 통해 밝혀낸 거리의 차가 심지어 10억 광년인 경우도 있다.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아르프가 찾아낸 쌍들은 순전히 통계적 우연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가까이에 밝은 은하가 하나 있고 그 은하의 방향으로 먼 곳에 퀘이사가 자리한다면 동일한 시선 방향에 보이기는 하지만 둘의 적색 이동은 크게 다를 것이다.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단순한 기하학적 연결이 주는 착각에 불과하다. 천체를 관측하다 보면 이런 경우와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아르프가 찾아낸 개수가 통계학적 예측보다 과연 얼마나 더 많으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또 아르프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예로 우리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적색 이동의 값이 작은 은하의 양옆에 퀘이사가 하나씩 있는데 그 둘의 적색 이동은 크기가 거의 같고 은하에 비해 무척 큰 값이었다. 아르프는 이 관측 결과를 큰 근거로 퀘이사들이 우주론 쪽 거리에 있는 천체가 아니라 전방에 있는 은하에서 좌우로 분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은하에서 관측되는 적색 이동은 단순한 도플러 효과의 결과가 아니라 아직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종의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라고 추론했다. 아르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은 은하에서 검출되는 적색 이동을 허블과 휴메이슨의 해석에 따라 이해하려고 했다. 아르프의 생각이 옳다면 퀘이사의 에너지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신성의 연쇄 폭발이니 거대 블랙홀이니 하는 이상한 가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퀘이사가 우주론적 거리에 있지 않다면 그들의 광도는 매우 높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측을 통해 드러난 적색 이동 현상을 설명해야 할 의무는 아르프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아르프의 주장이 옳건 그르건 간에 우주의 저 광막한 심연에는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적색 이동을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여 은하들의 후퇴 현상을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평창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적색 이동이 우주 팽창의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적색 이동과는 별도로 우주 배경 복사도 우주 팽창을 설명하는 중요한 관측 사실이다. 하늘의 어느 방향을 보든 미약한 세기의 전파 신호가 잡힌다. 잡힌 전파 신호의 세기가 파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하면 이 신호를 내는 물질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대폭발 순간의 화구는 우주 팽창과 더불어 점점 식어왔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에서 측정한 온도가 식어버린 화구 온도의 측정값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 역시 우주 팽창의 훌륭한 증거가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의문은 따른다. 정밀한 전파 망원경을 U-2 비행기에 실어서 지구의 대기의 최상부로 올려보내 하늘의 모든 방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를 1차적으로 근사 분석했더니 우주 배경 복사의 세계가 완벽에 가까운 대칭적 분포를 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우주는 대폭발 순간에 화구가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팽창했다고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주는 완전 대칭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결론이 나온다.
관측 결과를 좀 더 정밀한 방법으로 분석했더니 우주 배경 복사에 약간의 비대칭성이 드러났다. 우리 은하수 은하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국부 은하군의 다른 은하들과 함께 처녀자리 은하단 방향으로 초속 60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앞에서 드러난 비대칭성은 대부분 깨끗하게 설명된다. 이 정도의 속력이면 우리는 100억 년 이내에 처녀자리 은하단에 도달하게 된다. 그때가 오면 외부 은하의 연구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여태껏 알려진 은하단들 중에서 구성원이 가장 많은 초대형 은하단으로서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우주의 보석 상자이다. 그런데 왜 우리 은하는 처녀자리 은하단으로 돌진하고 있을까? 우주 배경 복사를 고공에서 관측한 조지 스무트와 그 동료들은 처녀자리 은하단의 중력 작용으로 우리 은하수 은하, 이 은하단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스무트는 그 은하단 내부에 여태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은하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은하단이 차지한 공간 역시 20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방대한 규모라고 밝혔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수백억 광년의 규모라는 것과 처녀자리 은하단의 20억 광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먼 거리에 비슷한 규모의 초은하단들이 또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멀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그만큼 더 어려울 것이다. 우주의 탄생 초기에 물질 분포의 비균질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지금의 처녀자리 초은하단 정도의 질량을 끌어모으기에는 우주의 나이가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결과는 처녀자리 초은하단에 그렇게 거대한 양의 물질이 몰려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됐던 것이다. 따라서 스무트는 대폭발 당시 우주 물질 분포에는 상당한 수준의 비균질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가 수행한 우주 배경 복사의 고공 관측 결과가 자신의 예상에 걸맞은 수준의 비균질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질량으로부터 그는 우주 초기의 물질 분포가 심하게 불균형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패러독스이다. 그와 동시에 매우 좁은 영역에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대폭발이 있었다면 이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우주 팽창과 대폭발의 이론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폭발의 순간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대폭발 이전의 상황은 그 당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던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는가? 이러한 물음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사람들은 보통 특이점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특이점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신의 몫으로 떠넘긴다. 이것은 여러 문화권의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신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답은 임시 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근원을 묻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대결하려면 당연히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만일 이 질문에 답이 없다는 식의 결론밖에 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주의 기원 문제에는 답이 없다 하고 한 단계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 또 한편으로
신은 항시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역시 한 단계 줄여 우주가 항시 존재했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어떤 문화권이든 창조 이전의 세상과 세계 창조에 관한 신화를 갖고 있다. 세상이 신들의 짝짓기에 만들어졌다라거나 우주의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식의 소박한 우주관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만나게 된다. 우리 신화들은 우주가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바를 따라 순진한 상상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 각지 5개의 신화에서 각각 발췌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완성도 면에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태평양 해양 문화권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첫 번째 신화, 태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영겁의 암흑과 함께하고 있었다. 무성하게 얽혀서 전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숲처럼 밤은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침묵의 허공에 가만히 떠 있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에는 텅 빈 허공만 걸려 있었다. 마야족 성전. 세 번째 신화, 텅 빈 허공에 떠 있는 구름과도 같이 나 아레안이 하늘에 홀로 자리 잡았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배고프지 않았다. 아직 배고픔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마이아나족 신화. 네 번째, 태초에 거대한 우주알이 있었다. 알 속에 혼돈이 있었다. 그 혼돈에 방고가 떠다니고 있었다. 방고는 아직 깨어나기 전의 신성한 태아였다. 방고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몸은 오늘날 우리 4배나 되는 거구였다. 그는 들고 나온 망치와 끌을 가지고 세상을 오늘의 모습으로 다듬었다. 방고 신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희미하고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투명하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칙칙한 것들은 굳어 땅이 되었다. 순수하고 고운 물질은 한데 어울리기는 쉬웠지만 칙칙하고 무거운 물질이 뭉쳐 무엇인가 만들어지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그 까닭에 하늘이 먼저 완성되고 나중에 땅의 틀이 잡혔다. 하늘과 땅이 허공 중에 서로 만나고 모든 것이 미완의 모습 그대로였을 때 누가 만들지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스스로 비롯하여 생겨났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이다. 모두가 바로 그 하나에서 나타났지만 서로 다른 개체를 이루었다. 중국의 신화, 회남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